6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직행한 파격의 인사입니다. 먼저 청와대 인사 배경과 의도를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18기인 현 문무일 총장과는 5기수나 차이가 납니다. 새 총장이 임명되면 동기나 선배들은 옷을 벗는 검찰 관례를 생각하면 연수원 19기에서 23기까지 고검장, 지검장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검찰총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연수원 19기나 20기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차차기에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에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측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은 연수원 5기수를 건너뛰고 윤 지검장을 총장에 발탁하는 파격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총장으로 바로 직행한 경우는 이번 윤석열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말 그대로 파격적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 배경엔 나름 검찰개혁 적임자로 문무일 총장을 선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현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일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일대 뒤흔드는 파격의 인사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수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본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청와대의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슈플러스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프로필을 좀 볼까요? 네, 차기 검찰총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해서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지검장은 대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특수통 간골검사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 눈밖에 나서 한직을 맴돌다가 현 정부 들어서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총장 취임 이후 윤 차기 총장 동기나 선배들 거치 이건 뭐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들 있나요? 윤석열 차기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23기는 9명이고요. 네. 22기는 8명, 네. 21기는 6명,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20기는 총 4명이고 네. 이제 19기 3명 이렇게 해서 검사장과 고검장 이상 검찰 간부는 30명에 달합니다. 네. 관례대로라면은 이들이 전부 옷을 벗고 나가는 건데요. 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동기 일부는 검찰에 남아서 윤 총장을 보좌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는 역대급 인사 태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같은 경우는 총장이랑 청와대가 일정한 교감을 해서 단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 같은 거는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네. 검찰 내부에서 관행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의지로 검찰을 이끌지는 후보자가 직접 밝히시지 않겠냐라면서 네.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 쇄신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네.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문제의 큰 방향과 틀에선 이미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윤 차기 총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윤석열 지검장이 남겼는데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청와대 발탁 의도와 바람에 얼마나 부합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등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총경급인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마약 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10분 발휘해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이 사건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의 지난 2016년 마약을 판매한 A씨를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면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 씨가 귀국하는 대로 마약 구매 의혹과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로 시끄러웠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호사가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기각 사유부터 좀 볼까요? 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인데요. 네.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네. 홍 씨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다. 네. 그런데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 네. 그리고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판례라는 건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법원 판례가 이제 우리 네. 유책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네. 이제 유책주의인데요. 네. 이런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15년에 약간 완화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나 그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서 유책 사유를 상당히 상쇄시킬 만한 사유가 네.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좀 완화시켜 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뭐 일각에서는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서 뭐 사실상 결혼 생활이 말씀하신 대로 파탄이 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계속 묶어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위자료를 세게 준다든지 해서 뭐 이혼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도 한 얘기 네. 같긴 합니다. 법원에서 항상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둘은 별거하고 있고 네.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는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전혀 해결책이 아닌 혼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점이 이제 법원으로서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소위 축출이혼이라고 네.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원인이 일본의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도 폈는데 이혼도 당한다. 이런 네. 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냐, 이제 이런 판례가 딱 우리한테 와서 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안 된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바람도 피고 잘못도 하고 쫓아내고 네. 쫓아내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도 오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잘못하고 나서 오히려 고통도 당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네.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원리이고요. 파탄주의를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사회가 변했다. 네. 그러니까 여성도 스스로 경제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복 감정 등의 기초에서 그냥 상대방을 뭐 계속 이 어려운 혼인 관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뭐 일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가 파탄주의를 네. 채택하고 있고요. 일부는 뭐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폴레옹 민법에서 원래 유책주의를 인정하다가 네. 지금은 당연히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네. 뭐 독일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일본 판례를 따오기는 했지만 정작 일본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파탄주의를 네. 채택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만 거의 우리나라만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SK 최태원 회장도 홍상수 감독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전망을 해보신다면 혹시 뭐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라면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면 네.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것이 네.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력도 상당하고 네. 또 상당 부분 재산 분할도 될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혹시 유책주의를 상쇄할 만한 상당한 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뭐 재산 분할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서 네. 재판부가 그것만 가지고 이혼을 시킬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게다가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공언해서 네. 본인의 로맨스를 자랑하다시피 네. 했거든요. 이런 거를 법원이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혼 판결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씨는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뚜렷한 기준이 없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천착해온 김영미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과 양형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미 변호사.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김영미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영혼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촬영도 있지만 유포의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평생 씻지 못할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여기에 그러게 왜 애초 그런 걸 찍었냐는 식으로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돌리는 2차 피해와 관음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행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뚜렷한 처벌 기준도 없고 그나마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자백을 하게 되면 피해자랑 합의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경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구나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처벌을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찍고 해도 내가 반성한다고 하고 자백하면 이렇게 나한테 약한 처벌을 하네? 그러면 뭐 괜찮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김영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양형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한 형사합의가 아니라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까지를 피해 회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유포되고 촬영된 영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고 또 유포된 경우에는 완전 삭제했는지. 김영미 변호사는 그러면서 판사가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임의로 깎아줄 수 있는 장량 감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범죄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디지털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엔 장량 감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간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장량 감경을 하니까 1년 6월까지 장량 감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50% 딱 깎아주는 그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예요. 성범죄, 특히 몰카나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선 장량 감경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한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김영미 변호사는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며 좌절에 자포자기 말고 관련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는 내 영상이 지금 어딘가에서 유포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삭제를 좀 해주십시오. 곧바로 삭제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먼저겠고요. 김영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실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신 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시아 12개 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위헌심사의 기준과 대상 등 위헌심사를 주제로 각국 사례 발표 등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10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1심 징역 8년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이 오늘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고 증거 부족 등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18살 장모군을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